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군가 던진 질문 하나가 댓글창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지도를 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한나라 때는 서역까지 세력을 뻗쳤고 당나라 때는 실크로드를 장악했으며 원나라는 유럽까지 정복했죠. 그런 중국이 바로 옆나라인 한반도를 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거리로 따지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1000km도 안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이나 다름없는 거리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리적 함정,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역사의 진실이 존재하거든요.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군대를 보낼 때마다 마주쳤던 것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요새였고, 피로 지켜낸 역사의 벽이었으며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이 한반도 정복에 실패한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구나라고요. 중국에서 한반도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요동반도와 만주를 거쳐야 하죠. 지도를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지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험준한 산맥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죠. 여름에는 또 어떻습니까? 진창길이 펼쳐지고 모기떼가 군대를 괴롭힙니다. 보급로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곳은 강력한 전투 민족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같은 북방 유목민들이 살던 곳이죠. 이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공수들이었어요. 평원에서는 중국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지역은 일종의 안보 딜레마였습니다. 한반도를 치려면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을 통과하려면 엄청난 병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하면 북방의 유목민들이 뒤에서 쳐들어올 수 있었죠.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남쪽이나 동쪽을 칠 때마다 북방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만리장성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바로 이 북방 민족들을 막기 위해서였죠. 중국은 한반도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집 대문부터 단속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리가 만든 함정이었어요. 가까워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였던 겁니다. 중국 황제들의 악몽은 항상 북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궁궐에서 편안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죠. 폐하, 북방의 기마군단이 국경을 넘어서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황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란족은 요나라를 세우고 중국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엄청난 양의 은과 비단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죠.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싸우면 질 게 뻔했으니까요. 여진족은 더했습니다.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아예 중국 수도를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송나라 황제 2명이 북쪽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몽골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중국 전체를 정복했어요.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100년 가까이 중국을 지배했죠. 한족 황제는 사라지고 몽골 황제가 자금성에 앉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를 칠 여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북방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국력이 다 소진됐거든요. 병력도 돈도 시간도 모두 북방 방어에 쏟아부어야 했어요. 한반도는 그야말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북방 민족들의 속도였습니다. 말을 타고 하루에 100km씩 이동했어요. 중국군이 천천히 행군하는 사이 유목민들은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방심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게 이들의 전술이었습니다. 만리장성 북쪽에서 울려 퍼지는 말발굽 소리는 중국 황제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한반도를 정복하려면 먼저 북방부터 완전히 장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북방과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북방을 잠시 안정시킨 적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그런 시기였죠. 이 두 왕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특히 수나라의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엄청난 동원력을 가졌고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113만 명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 병력을 모을 수 없었어요. 양제는 자신만만했죠. 고구려 따위는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동성에서 막혔고 살수에서 을지문덕에게 대패했으며 결국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겨우 2,700명이었다고 하죠. 이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수나라는 이 전쟁 때문에 망했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당나라는 수나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이에요. 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양만춘에게 막혔죠. 태종은 눈에 화살을 맞았고 결국 철군해야 했습니다. 중국 황제가 직접 나섰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구려의 성벽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돌로만 쌓은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쌓았습니다. 안시성의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져도 화살이 떨어져도 다친 동료들이 쓰러져도 버텼어요. 왜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이 노예가 되고 고향이 불타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요. 세계 최강 제국도 이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구려의 성벽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역사의 증거였으며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몽골은 어떻게 됐나요? 고려가 몽골한테 항복했잖아요? 맞습니다. 고려는 결국 몽골의 부마국이 됐죠. 하지만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몽골과 고려의 전쟁은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몽골은 유럽까지 정복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그들의 기마군단은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었죠. 헝가리가 무너졌고 러시아가 무너졌으며 중동이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이 오면 도시들은 불타고 백성들은 학살당했어요.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30년을 버텼어요.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경이 불탔고 농토가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백성이 끌려갔죠.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항전을 계속했어요. 몽골군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30년의 전쟁 끝에 고려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어요. 조건부 항복이었죠. 고려 왕실은 몽골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나라의 이름은 유지했고 왕은 계속 왕이라 불렸으며 자체 관료 조직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다른 정복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왜 몽골이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줬을까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싸우면 피해가 너무 컸거든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몽골 병사가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려 백성들의 저항 정신이 무서웠습니다. 김윤호 같은 장수들은 몽골 장군을 죽였고 삼별초는 제주도까지 가서 끝까지 싸웠어요. 이 모습을 본 몽골은 깨달았죠. 이 민족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무릎은 꿇었지만 혼은 꿇지 않은 겁니다. 몽골 제국이 고려의 자치권을 인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려는 몽골 제국 내에서 유일하게 왕이라는 칭호를 유지한 나라였어요. 시간이 흘러 조선 시대가 왔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죠. 유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화이론이에요. 중화 문명과 오랑캐 문명을 구분하는 사상이죠. 조선은 스스로를 작은 중화라고 여겼습니다. 명나라의 문화를 배웠고 한자를 쓰고 유교 이념을 받들었거든요.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조선 사대부들은 충격을 받았죠.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하다니. 조선은 청을 정식 왕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청나라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인조는 남한 산성에 갇혔고 47일을 버티다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했죠.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은 패배했지만 정신만큼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청나라를 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사대부들은 은밀하게 북벌론을 논했죠. 언젠가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조선의 국력으로 청나라를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패배는 받아들여도 굴종은 거부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자존심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효종 같은 왕은 진짜로 북벌을 준비했어요.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었죠. 신하들은 말렸지만 효종은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을 때까지 북벌의 꿈은 계속됐어요. 이런 정신이 바로 조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졌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진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이 정말 한반도를 원했을까요?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그리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어요. 농토의 질도 중국 평원만 못했고 인구도 적었으며 광물 자원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봤대요. 한반도를 정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얻는 이익을 말이죠. 결론은 손해였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비용, 전쟁으로 잃는 병력, 점령 후 통치 비용까지 따지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 돈과 병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었죠. 그럼 중국은 왜 계속 한반도를 신경 썼을까요? 바로 지정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북방민족 사이의 완충지대였어요. 한반도에 독립국가가 있으면 북방민족이 쉽게 중국을 칠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가 방패 역할을 해준 셈이죠. 만약 중국이 한반도를 정복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방민족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그럼 국경선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야 하며 방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차라리 한반도에 독립국가를 두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반도를 완전 정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정복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었던 거예요. 물론 자존심은 상했겠죠. 코앞의 작은 나라를 복속시키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냉정한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정복하면 손해다. 지도 위에 펼쳐진 주판화를 두드리던 중국 관리의 손이 멈춥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답은 같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것이 바로 실리의 정치였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었지만 그만큼 현실적이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국가들과 조공 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한반도 국가가 중국의 머리를 숙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국가는 독립을 유지하고 중국은 안보를 확보하는 윈윈 관계였어요. 양쪽 다 만족하는 현실적인 타협이었던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중국은 왜 한국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이유를 살펴봤어요. 지리적 장벽, 북방 민족의 위협, 경제적 비효율, 그리고 끊임없는 저항.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쳤고 고려는 몽골과 30년을 싸웠으며 조선은 청나라에 무릎 꿇었지만 정신만큼은 지켰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선택이었어요. 싸우다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때,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의 화살을 막아낼 때, 김윤후가 몽골 장군을 처치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가족을 위해, 고향을 위해,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피로 지켜낸 결과예요. 그들이 무릎 꿇었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도 역사도 정체성도 없었겠죠. 그저 거대한 제국의 한 지방으로 역사 속에 묻혔을 거예요. 고구려의 성벽을 돌아보세요. 그 돌 하나하나에 조상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고려의 삼별초를 기억하세요. 제주도 끝까지 가서 싸운 그 의지를 말이죠. 조선 사대부들의 자존심을 떠올려 보세요. 패배에도 정신만은 지킨 그 기계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 간단해요.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으니까요.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군대도 우리의 혼만큼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펴보세요.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그 짧은 거리를 보세요. 겨우 1000km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과 희생 그리고 끝없는 저항의 역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독립국가로 자유로운 민족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로 말입니다.